예, 안녕하십니까. 학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공산주의 유전자 DNA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 어머니 젖꼭지만큼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사 속에 이 대륙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역사를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이러한 중국으로부터 유교나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도교, 또 사상도 그렇게 이제 들어오고, 또 많은 문화도 그렇게 좀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 중국 대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공산주의 사상도 역시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70년 만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게 되죠. 그것이 다시 몽골을 거쳐서 중국으로 1920년대에 이렇게 중국에 와서 공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에 의해서 다시 그 사상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이 한반도에 들어온 그 끼친 영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 이룰 때까지 과정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가장 좀 민족 상징이라는 6.25 전쟁이 발발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이 시간 공산주의 DNA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을 선언하면서 요괴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요괴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는 그 공산주의 사상을 출발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결국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여기에 울분을 느껴서 결국 어떻게 하면 자본가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이 땅 위에 세울 것인가, 이런 동기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출발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칼 마르크스는 그가 성장하던 때와 장소는 바로 그 산업화가 초기화 단계에서 더구나 라인 지방, 독일의 라인 지방에 공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로부터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붕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이런 프롤레타리아 혁명,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뭐 이제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하위계급, 피지배계급 말이죠. 이런 무산계급이라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서구 사회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비롯한 우리 성직자, 그리고 귀족, 군인, 또 이제 자본가, 그럼 노동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은 이 부르주아 계급을 받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의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 이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좀 배불리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칼 마르크스는 이 프롤레타의 그 노동자 농민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거 해방을 시키는 그것은 결국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데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부르주아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그런 자본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부자들, 이런 그 사람이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예, 결국 이 칼 마르크스는 이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결국 무산 계급인 노동자 농민들을 뭐냐면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래서 평등 사회를 이룬다 하는 것이 이 결국 칼 마르크스 엥겔스가 1848년에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는 대단히 이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산당 선언의 가장 첫 구절이 뭐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그 유럽이 유령이라는 게 무슨 영이냐?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공산주의자들이 정체불명의 그런 유령으로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인류 역사 속에 공산주의가 출현은 결국 사악한 그러한 좀 집단의 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르주아 계급은 가족관계조차 감상과 장막을 벗어버리고 순전히 금전관계로 만들었다. 네. 그렇죠.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결국 인권을 유린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오직 배금주의 사상에 의해서 돈만을 챙기는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자유란 상거래의 자유, 판매와 구매의 자유일 뿐이다. 이런 그 자본가들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을 우리가 역력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목적이 기존의 모든 질서를 전복해야 달성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자본가를 타도하는데 어떤 선의적인 설득이라든가 또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 타도하지 않은 이상 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 혁명은 결국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들이 결국에 뭉쳐서 타도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결국 공산주의 혁명 앞에 부르주아들이 벌벌 떨게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이길 것이라면 결국 쇠사슬과 그리고 좀 전세계뿐이다. 그러므로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칼 마르크스는 결국 이 부르주아의 계급에 대한 증오심에 의해서 결국 이 공산주의 사상이 출현하게 되었고, 공산당이 이 땅에 좀 출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유령이 공산주의 유령이라는 것을 봐서도 결국 사악한 그런 존재가 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70년이란 긴 시간을 지나서 비로소 이랬던 하나의 사상이 이제 정치적인 체제를 갖춰서 땅 위에 착륙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공산주의가 출현하면서 국제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죠. 따라서 그들이 구호가 뭐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그런 그 구호 속에서 약 70년 동안에 전 세계가
많은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이 공산주의에 매료되어서 이런 엄청난 공산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분의 2가 공사되는 그 기간, 그것은 뭐 길어야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과 문화도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화됐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만 봐도 2000년 역사하고 6.25나 불교가 2500년, 이러한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좀 사상과 문화가 그럼 인류의 속에 스며들었는데, 공산주의는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이렇게 세계를 적화했다는 것은 정말로 지성인들로서 아마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우리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는 좀 다 구시대의 산물로서 그렇게 규정되고 있지만 일부에는 지금도 그런 사상으로 세계를 적화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1848년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한 이후 70년 동안에 이렇게 세계가 적화됐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공산당이 요괴라면 그 요괴는 바로 이러한 9개 기본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국의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명의 그 동시성을 얘기하면서, 자, 역사에 기본되는 문명은 그 자체의 유기체를 형성해서 생성,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한다는 것이요. 그것처럼 이런 사상도 이러한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자 집안의 효자가 나지요. 그렇죠? 또 애국자 집안의 애국자가 납니다. 이것처럼 이런 사악한 그 요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 속에는 또 공산주의자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사악한 유전자입니다. 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 가는 곳마다 피가 흘리지 않은 곳이 없지요. 그 다음 공산주의는 투쟁을 하나의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나 자비, 이런 그러니까 평화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타도하는 투쟁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냐? 상대방의 선동과 선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 사악함을 감추고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한단 말이죠. 위장.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위장으로 하면 강탈합니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좀 서로 이간질을 해죠. 평화롭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낼 하나의 문제도 이간질을 해서 서로 투쟁을 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결국 뭐냐? 숙청을 하죠.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 반동이라는 이름 가지고 숙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의 이 사악한 그런 기본 인자들이 문제는 뭐냐?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의 백두혈통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그야말로 이런 선동과 선전에 좀 그것을 믿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어떻든 간에 이 공산주의는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개인의 이견이라든가 집단의 어떤 그 이견들을 무시하고 오직 그 목적대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악한 유전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유전자를 9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산당 선언에 명확히 선고해놓은 바 공산당의 목적은 바로 폭력으로만 현존하는 사회제도를 뒤엎어야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 7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가 하는 곳마다는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모 대통령을 중심해서 약 6천만 내지 8천만이 뭐 대표적으로 문화혁명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좀 죽었죠. 그리고 소련은 뭐 스탈린이 7천만 명, 북한은 뭐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이 전쟁으로 해서 500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만은 북한 인구만 하더라도 결국 좀 고난의 시절까지 이렇게 합친다면 한 700만 명이 그렇게 희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미 그 소비에트 연방을 통해서 공산화됐기 때문에 거기 200만 명. 우리가 좀 잘 알고는 킬링 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 거의 170만 명. 아프리카가 150만 명. 월남이 좀 우리 한국군도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월남전에서 100만 명. 그리고 동구권, 유럽이죠. 거기에 이제 100만 명. 남미는 이제 뭐 공산주의가 확산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 이걸 합치면은 아마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합할 때 전사자가 약 한 5천만 내지 6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70년을 통해서 뭐냐면 인류가 희생된 숫자가 약 1억 5천만 명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좀 그 히틀러보다 더 사악한 존재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그래도 자기 아리안족을 안 죽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안 죽였습니다. 오히려 아리안족을 위해서 뭐 좀 유대인이라든가 집시들을 죽였지.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반동이라는 이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처참하게 죽이죠. 뭐 스탈린도 그렇고 모 대통령도 그렇고 또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뭐 혈연 관계 이런 걸 뭐냐면 좀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사악한 그런 집단, 그런 사상을 가진 집단이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만하고 선동선전을 하죠. 아주 그 사악한, 물론 칼 마르크스가 그 요괴가 뭐냐, 공산주의 요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실 역사를 통했을 때 요괴였어요. 그 사악한 요괴들의 그런 정체를 뭐냐면 인민에게 감추기 위해서 기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동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해방이 되자 좀 우리가 그립던 자유를 누리게 됐죠.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면서 북한에서 결국 이 좀 자본가들부터 또 지주들부터 땅을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그 땅을 뭐냐면 무상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겠습니까? 농자 우리 민족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하나의 그 생업은 농사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당시에 해방될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7, 80%가 소작인들이었습니다. 한 뭐 10%, 20%가 다 지주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로서는 농토를 갖는다는 것, 땅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주로부터 땅을 뺏어가지고 무상으로 분배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좀 그 소작인들에게는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 그래서 적어도 이 소작인들에게 한 5정보씩 이렇게 이제 나눠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방과 더불어서 우리 그 좀 농민들은 자유도 얻었지만은 또 생명과 같은 그런 토지도 이제 얻게 됐어요. 얼마나 이제 좀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지를 이게 확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산당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해방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 약 한 4,5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들에게 매혹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개혁이었던 토지들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 준다는 그런 하나의 위장전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원이 되죠. 그래서 1946년부터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해 4월 달에서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8월 달쯤에 얼마 되냐 공산당원이 한 3만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해에 몇 명 되냐면 36만 명으로 늘어나요. 한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그러한 위장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그럼 그 토지들이 또 농민에게 전부 다 분배돼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전부 다 몰수를 해버렸어요. 이거 하나의 위장이었단 말이죠. 자, 몰수해가지고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는 개인의 어떤 토지를 소유하는 그런 하나의 법이 없지요. 이같이 노동자 농민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배해 준다고 그런 하나의 기만을 해놓고 선전을 해놓고 결국 그것을 모두가 빼앗는 강탈을 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DNA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는 농민들에게 기만과 선전을 통해서 결국 당에 가입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좀 기만을 해왔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은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칼 마르크스가 그 종이의 기원을 책을 발간했던 찰스 다윈으로부터 그야말로 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만들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종이의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은 그 종이 그 자연 현상에서 뭐냐면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거기서 투쟁을 해서 이제 좀 생존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체는 어떤 투쟁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존재로서 존재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종이 진화인데 이것을 사회에 적용시켰을 때 역시 우리 사회도 그런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경쟁이 뭐냐? 역사가 그러듯이 반드시 결국 자본과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가 다 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뭐냐면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이상 세계는 반드시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타도되고 그래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결국에 이 땅 위에 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투쟁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투쟁을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통해서 세계를 적화해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농민들에게 무상의 배급함으로 알마 그들에게 달콤한 그런 기만 전술에 의해서 결국엔 그들로부터 모든 사유재산을 강탈해가지고 협동농장을 만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인자는 이러한 참 기만과 선동 그리고 투쟁과 강탈을 통해서 이뤄나가고 그다음 그들이 또 하나는 위장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술책 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란 것은 이해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북한이란 것은 물론 형식상 그런 이해제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일당 독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제란 것은 어디냐? 결국 야당과 여당이 있어서 서로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공화정책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알다시피 또 뭐 공산주의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당 독재예요. 자,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뭐라면 하나의 위장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체사상을 보더라도 주체사상은 대단히 그러면 좀 어떻게 인간주의적 그런 그 휴머닌 사상이 깃들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실제 보면 그것은 모두가 투쟁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언어에서부터 그런 어떤 그 정치 그리고 어떤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장돼서 기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봤을 때 바로 한국동단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들은 북침이라 그러잖아요. 북침. 북침을 했다면 그렇게 순식간에 어떻게 우리 수도 서울이 그들에게 점령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북침하는 쪽에 먼저 계략을 세우고 또 전술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평양을 먼저 접수했다가 뭐 전력이 떨어지면 후퇴해서 우리 서울이 수복에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3일 만에 수복이 됐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지만은 어떤 간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위장 전술을 통해서 결국 38선을 침략해서 1950년 민족 그런 상정의 비극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만과 선정과 위장술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일본 교포들이 북송선을 타게 된 그런 연유를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9년 12월 14일부터 약 한 973명이 니가다항에서 만경호를 타고 이제 좀 북으로 갔습니다만 약 24년 동안에 9만 3,340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송선을 타고 일본 교포들이 북한에 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당시에 일본의 경제 상황은 우리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시아의 가장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방 민족이지만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부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가게 된 그 동기는 결국 선동선전입니다. 위장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산이 끝나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의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제일교포에 대한 문제, 당시에 60만이나 됐으니까 그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북한에서부터 좀 달콤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북한의 적십사하고 일본의 적십사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1959년 4월에 만남을 갖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을 북송시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인구 증가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에서 뭐냐면 자기 동포들을 데려가겠다. 그 달콤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고 또 더욱이 북한에서는 6.25 전쟁 이후에 뭐냐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전사했고 그러므로써 인구가 감소로 말미암아 산업이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일본과 북한이 맞아떨어진 거죠.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인도 캘커타에서 1959년 4월 13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니가다항에서 만경보에 바로 937명이 첫 출항을 하게 되죠. 그 후로 뭐 몇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24년 동안에 93,340명이 결국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선전하는 대로 낙원이었냐? 낙원이라고 그렇게 선전선동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로서는 자기의 조국에 가서 잘 사는 조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일본에서 좀 해방이 되어서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은 그야말로 당시에 뭐 어떤 탄광의 수도 있었고 노무자로서의 많은 고생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국에 간다는 그 기쁨, 그것을 생각하고 아마 만경보를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떠냐?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좀 경제 대국이고
경제 성장이 좀 높았던 그 일본의 그런 경제 수준과 전쟁이 갓 끝난 뭐냐면 우리 한반도와 북한의 상황이 뭐 같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경제로 풍요롭게 지상낙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위장과 기만과 그리고 선동선전이었다. 이렇게 해서 93,340명이 결국 자기의 좀 형제, 부모를 버리고 그렇게 이산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족 전체가 간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산으로 그렇게 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995년 3월 달에 바로 오수용 부부하고 6명의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와서 북한 실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남한에서는 다 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망경보호는 지국행위였다. 자기가 직접 그 니가당에서 망경호를 탔을 때 그 장소인 니가당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던 교포들이 그들이 선동선전에 결국 가서 참 엄청난 그런 고난의 길을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장과 선동과 선절, 기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약 70년 분단 그런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남북 7.4 공동성명입니다. 1972년에 이우락 정부부 장관이 결국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되고 그로 2년 후에 7.4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자, 남북 좀 공존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떠냐? 바로 북한은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결국 그들의 목표인 좀 적화통일 이런 목표를 위해서 꾸준하게 좀 기망하고 위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이 제사 땅굴까지 4개입니다만은 이렇게 제사 땅굴은 바로 양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저도 2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우리 남한 땅에 근접한 그런 그 땅굴이 제사 땅굴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협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만 전술을 써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DNA입니다. 유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그런 기만과 선동과 위장과 그런 사악함이 어느 곳이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53년 7월 27일 우리 정전된 이후에 약 70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42,500건이 결국 42만 5천 건이 그런 좀 도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공산주의 DNA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인지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간질, 그 다음 또 뭐냐면 숙청, 통제 이런 하나의 좀 DNA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모 대통령과 그리고 장개석 총독이죠. 장개석 총독.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당 뭐냐면 당수입니다. 대표였고 또 모 대통령은 공산당 대표였는데 이 술잔을 나누는 건배의 그 모습은 뭐냐면 2차 국공합작을 기념하는 축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의 사건이 중국 역사를 바꾸게 됐고 우리 한반도 역사를 바꾸게 됐다. 즉 아시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나라가 1912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1912년에. 그 전에 1840년에 아편전쟁이 있죠. 그 후에 뭐냐면 그 서양 세력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이 아시아의 맹주라는 이 좀 중국이 결국에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은 그런 그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그 시간 속에서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좀 개혁 운동을 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는데 이때 어때쯤 됐냐면 일본이 이제는 그 만주 침략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시점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에 요게 이제 그 녹색 부분입니다만 원래 이 녹색 부분은 지금 그 청나라의 그런 그 권력하에 있는 곳이고 이런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봉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청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후베이 우창에서 그러면 혁명이 발발합니다. 그때 여기에 그 좀 중국의 그런 그 국보라고 여기는 그 순원, 우리가 손문이라 그러죠. 이 손문 선생이 미국에 있을 때요. 우창에서 그러면 이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급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중화민국을 창건하게 되죠. 초대 뭐냐면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청나라를 뭐냐면 무너뜨려서 이제 이 전제군주제가 무너지면은 결국에 공화제를 만들겠다. 이런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군주제인 청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청정부에서는, 베이징 정부에서는 이게 봉기가 일어났으니까 그걸 진압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뭐냐면 실권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한스케라고 해서 원세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원세계가. 원세계가 이제 북양 군대를 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력자입니다. 부장대신이라 그럽니다. 흑인이 우리가 부장대신이라는데 이 사람이 실권자예요. 그런데 이 손문 선생이 이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려고 해보니까 그 세력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손문 선생이 뭐냐면 이 유한스키를 만납니다. 만나서 결국에 이제 멸망해가는 이 청나라를 뭐냐면 무너뜨리고 결국 이제 공화제를 만들자. 그 대신 내가 총독인데 당신이 총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총독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유한스키인 원세기가 바로 이 마지막 황제 부이죠. 이 부이를 그때 뭐 6살 이제 그 황제가 됐으니까 이 이제 자금성에서 이제 내쫓고 비로소 청나라는 그때 1912년 멸망하죠. 그다음 이제 그 유한스키인 원세계가 결국 이 청나라를 대신해서 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원세계가 중국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문생은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원세계의 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럼 아까 손문생 선생하고 이미 중화민국을 세웠으니까 그런 하나의 공화제로서의 뭐냐면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지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 지식이에요. 황제 지식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가지고 이 황제 지식하고 한 8개월 만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되돌려 놓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그 총독 자리도 내놓게 되고, 그래서 그가 1916년에 죽습니다. 죽죠. 그러니까 이 원세계 밑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권력자. 왜냐면 이 원세계가 이제 군사력을 뭐냐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뭐냐면 부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세계가 죽게 되자 결국 그 부하들인 여원웅이라든가
장장님이라든가 염석산이라든가 풍옥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실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징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간에 서로 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죠. 권력 투쟁이. 자,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깃발을 들었다. 또 하루는 이 사람이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 석권한 사람이 누구냐? 장장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결국에 이 배정 정부를 이제 독점하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장장님이란. 그러면 이 장장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원래 우리가 이제 동부군이라 그러는데 이 동부군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 만주에 우리 이제 동북삼성이라 그러죠. 그 만주의 군사령부였어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알력 투쟁에 의해서 결국에 뭐냐면 다 물리치고 자기가 이제 원색이 다음에 그런 실력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중앙정부를 중심해서는 장장님이가 이제 실권자가 되었지만은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많은 이런 권력자들이 그런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이 지방에 군부들이죠. 이런 군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또 여기 이제 국민당이 손문을 이제 손문은 나중에 죽습니다만은 손문은 이제 죽어버리고 장개석을 중심한 국민당이 또 있어요. 이 국민당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920년 공산당이 이제 창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문이 이제 자기의 세력이 뭐냐면 약하니까 결국 공산당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레닝을 만납니다. 그 레닝을 만나서 레닝이 중국 공산당하고 제1차 국공합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이 중앙의 권력자 장장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북벌을 하게 돼요. 이걸 북벌이라고 그러죠. 예, 북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군부들과 그리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뭐냐면 이렇게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중앙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장장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 자리를 내놓고 만주로 돌아가게 되죠. 만주로. 예, 만주는 여기 동북 삼성이 있죠. 자기가 원래 거기에 사령관이었으니까 동북 삼성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 이거죠. 말하면 장서수의 국민당과 공산당 이렇게 군부 세력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장님을 뭐냐면 이제 퇴출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동북 삼성으로 이제 물러나게 된대요. 이렇게 장장님이 있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베이징인데 이 베이징에서 오는 봉천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일본군이 고의적으로 열차를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장장님을 죽여요. 장님을. 그러니까 이 동부 권력자인 그런 장장님이 이 열차 사고로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장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분이 장항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대신 이제 권력자가 됩니다.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 만주의 권력자가. 이때 1931년에 어떤 일이냐면 일본이 만주로 지내서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예,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만주를 석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항령이가 결국에 동북은 사령관으로 있다가 결국에 어디로 오느냐? 이제 천하를 지금 제패한 것은 장개석이가 제패했거든요. 장개석 밑으로 들어와요. 국민당 밑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복잡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장개석이가 결국 천하를 통일하는 입장이 됩니다. 권력을 이제 갖게 됐죠. 자, 근데 이미 이전에 1920년에 공산당이 창당되었고, 그리고 손문 선생과 레닝이 만나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국공합작이 그냥 당대당으로 이렇게 합쳐진 것이 아니라 공산당원들을
국민당원으로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입당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당원이 됐죠. 이 장개석 총통은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대로 그렇게 놓으면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뭐는 국공합작이지만은 멀지 않아 공산 세력이 커지게 되면 자기들을 뭐냐면 또 좀 이렇게 좀 겨누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원들을 1927년에 결국 이제 체포해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들은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이런 장시성 있는 루이진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쪽으로. 물론 여기 뭐 다른 데도 모입니다만은 이렇게 모여진 곳을 뭐냐? 소비에트라 그래요. 소비에트. 흔히 우리가 소비에트 공화국 그러잖아요. 이 소비에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노동자, 농민이 뭐냐면 평예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뭐냐면 관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비에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공산당은 그때 뭐냐면 이제 중국 전체의 공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레닌을 중심해서 국제 공산주의 클럽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시성에 있는 누이진을 중심해서 그런 노동자 농민이 어떤 평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을 결국 중화 소비에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러죠. 그냥 각 나라마다 그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평예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뭐냐면 소비에트라 하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명이라 그런 겁니다. 연방이라. 이 소비에트예요. 이 장시성 루이진의 그 소비에트 중화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그걸 수도로 하고 있었는데 장개석이가 뭐냐면 이 공산당을 뭐냐면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뭐냐면 국민당을 세워가지고 이 공산당을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을 합니다. 여기에서 할 수 없이 이 모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원들이 이 장시성 누이진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당은 포위를 해가지고 이 공산당을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탈출하는 그런 탈출 사건이 뭐냐? 이것이 대장정이라 그런 거예요. 공산당. 얼마면 그래? 1934년 10월 달에 뭐냐면 탈출을 해서 얼마만큼에 30만 명이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1936년 10월 달 약 만 2년 동안에 이 탈출길이 그냥 뭐 평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중국의 이런 남쪽에는 전부 다 뭐 산세가 험악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6,000m, 5,000m, 6,000m의 고봉이 있는 그런 계곡들. 그러니까 14개의 성과 18개의 산맥과 17개의 강을 건너는 하루에 80km, 90km를 강행군하는 그런 강행군을 통해서 그들이 탈출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순수하게 탈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국민당의 추격이 있었어요. 그 국민당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그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서금이라 그러죠. 서금을 통해서 장개석이가 뭐냐면 10만을 데리고 여기에 탈출을 합니다. 서금을 통해서 출발하죠. 그다음 이제 요게 뭐냐면 정강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화령이야. 화령이가 뭐냐면 8만 대군을 이끌고 여기 탈출을 하죠. 그다음 여기 남경에서는 그리고 남경에서는 장국도가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간에 약 30만 명이 이렇게 좀 국민당의 그런 그 위협으로부터 탈출해서 이렇게 대장정에 가는 것이 약 2년 동안 도착한 것이 뭐냐? 섬소성의 연안입니다.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연안에 도착. 여기에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 역사가 바꿔지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이 공산주의 DNA와 함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연안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연안이에요. 여기가 시안이고요. 시안이라면 그건 중국말이고 우리나라는 서안 그리고 옛날 말로는 장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우여곡절 속에 2년 동안에
18개의 산맥과 14개의 강과 협곡을 건너서 여기에 도착한 그 인원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만 명 정도밖에. 모두가 다 그 좀 설사를 넘고오는 과정 속에서 다 이제 죽고 그랬겠죠. 자, 이렇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공산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당이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산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 전략을 내가 꾸몄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 연안에 도착했으니까 그 서안 쪽에 서부군이고 동부군이 있었어요. 그 동부군의 사령관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장장님이 아들 장항령이에요. 이 장항령이가 아까 말씀 만주에 이제 동부군 사령관으로 있었다가 만주 사변에 의해서 거기서 쫓겨나왔잖아요. 근데 열하 사변에 의해서 많은 그 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항령이는 그럼 이 총사령관인 이 장석에게 사표를 내고 자기가 해외에 좀 나갔다. 이제 그때쯤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그래서 서부에는 서부사령관이 있지만은 동부사령관으로 그 시안 쪽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시안은 유명한 우리가 그 당나라의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눴던 그런 화청지가 있죠. 화청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오한청이라 해서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장개석이가 와서 여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기 머물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방이죠. 이렇게 머물던 곳인데, 이 장개석이가 이분은 그 서부 지휘관 양우성이고 이 사람이 바로 장항령이에요. 장장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말하면 이제 그 동부군 사령관인데 이 공산당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의 총사령관은 장개석이고 부사령관으로 앉혔습니다. 이 부사령관이 지금 요 서안에 있어요. 서안에. 서안에 있는데 요 서안하고 지금 대장정을 마치고 이 홍군이 이 연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 지척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해야 하느냐? 국민당이 이 홍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홍군들이 여기에 왔으니까 이것을 가서 토벌을 해서 괴멸시키려는 거예요. 그 장개석이 그 총사령관이. 그런데 이 장항령이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장항령의 뜻은 또 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본군이 중국을 향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항령이는 그 외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먼저 그 장개석의 생각은 바로 이 공산당을 괴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내치를 하고 그럼 외적으로 외적을 물리친다. 이것이 그 장개석의 그런 신념입니다. 근데 장항령의 생각은 달라요. 장항령이 먼저 외적을 물리치고 바로 우리가 공산주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세요. 특히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럼 일본 군에 의해서 열차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을 먼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여론도 그랬어요. 그 여론이 어떻게 되냐? 연안에 있는 그 홍군이 패잔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여론화 시키는 거죠. 국민들이 이 공산당을 괴멸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이런 그 좀 여론이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서부군 사령관이었던 양호성이는 이 서안에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 장항령은 그때쯤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서부군 지휘관인 양호성하고 이 연안에 있는 공산주의하고 내통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미 첩자야, 첩자.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하고 내통하는 그런 사이 속에서 장항령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그런 어떤 군사적인 지략에 의해서는 이 외적을 먼저 물리치고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지나 거기에 공산주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뭐냐면 전문을 띄워서 빨리 이 연안에 뭐냐면 이 패잔병들을 뭐냐면 개멸시키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장개석이가 비행기를 타고 서안까지 날아옵니다. 이 서안까지 날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기죠. 이 오관청.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이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했던 이 곳에 있는 그런 오관청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머무는데 그 밤에 하극상이 벌어지죠. 하극상이. 이 하극상이 뭐냐면 이 양호성하고 그리고 장항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금시켜버려요. 자기의 상관을 감금시켜버려요. 그날이 되냐? 1936년 12월 12일 날이에요. 우리 12.12 사건이 있죠. 그것처럼 똑같은 12.12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시한사변, 우리나라 말하면 서한사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한사변이란. 그러면 이 서한사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 깊숙이 따져보면 바로 이 연안의 지척에 공산 모대등을 중심한 그런 공산 홍위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홍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그 위장 전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홍군의 입장을 두둔하게 됐고 이런 말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감금된 상황 속에서 결국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장항령이는. 왜? 부하들이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함부로 이제 그 중국 상황이 그때 되는 이런 장개석 같은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일본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동감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죽이지 못하고 감금 상황 속에서 결국 그의 부인 송미령이가 시안으로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결국 이 장개석이는 굽히지 않아요, 뜻을.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공산주의를 괴멸시키고 일본과 싸우겠다. 그 뜻을 굽히질 않아요. 그런데 또 장항령이는 먼저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공산당과 국공합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장이에요. 서로 이견이 팽팽한데 그때 송미령 여사가 와가지고 이제 중간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공합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모태동과 이렇게 국공합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합작을 하면 조약문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약문 안 써요. 말로만 이렇게 이제 확답을 합니다. 조약문을 쓰라니까 장개석이 안 씁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지키겠다. 사실 지켰어요. 그런 문서를 안 가졌지만은 그 약속한 것을 자기가 남경으로 돌아와서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국공합작, 그것이 제2차 국공합작이에요. 아까 저의 사진 보셨던 축배를 드는 그 순간이 바로 국공합작의 기념으로서 그렇게 축배를 드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이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공합작을 이루어서 이제는 일본군과 싸웠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또 1937년에 이제 결국 중국 내륙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 정권은 국민당이 다 올려요. 국민당이. 공산당은 팔로군으로, 그러니까 국민당이 하나의 제8군, 팔로군으로 편성이 돼서 자기들이 이제 싸우는 척하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전력을 축적시켜 나가요. 축적시켜. 그것이 바로 이 공산당의 위장전술입니다. 그러니까 훗날을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싸우는 것은 코피 터지게 국민당이 싸우라 해놓고 자기들이 실력과 그리고 이 군사물자들을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제 싸우다가 일본이 이제 패망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니까 이젠 국공합작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중국이 이제 해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이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공산당과 이 국민당이 어떻게 화합하느냐. 이런데 이제 장개석이는 뭐 워낙 공산주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뛰어난 어떤 전략과 전술 그리고 위장 전술 이런 거에 의해서 국민당과 함께 어떻게 공산당이 중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세웠지만은 장개석이가 절대 회담을 안 하죠. 그래서 장개석이가 오히려 이제 이 공산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해방 이후에 일본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국공내전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공내전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중국의 전 약 한 70%를 국민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산악지대를 이제 공산당들이 이렇게 유격전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국민 대다수가 또 농민들은 뭐냐면 국민당에 대한 실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국민당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원들은 어떠냐? 농민들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국민당은 엄청나게 미국으로부터의 전략 물자들을 이제 받고 또 신식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결국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결국 이 공산당에게 중국 대륙을 넘겨주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 그래서 결국에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국민당은 쫓겨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장학영이도 같이 시안에서 국공합작을 약속하고 이제 장개석이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고 우리 편에서 일을 하자. 그렇지만 장학영이는 이제 그 장개석을 따라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경으로 옵니다. 남경에 와서 바로 구금이 되죠. 10년형을 받습니다. 10년을 받고 그 양호상이도 이제 그렇게 이제 형을 받았는데 양호상이는 결국에 그 장개석이가 결국 그 가족과 함께 다 죽입니다. 그럼 양호상이가 더 나쁘다는 거죠. 왜? 그것은 뭐냐면 이 홍군과 내통을 했고, 그래서 결국 장학영을 부추겨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양상호를 이제 죽이고, 그다음 그 장학영만 데리고 이렇게 대만으로 들어옵니다. 대만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 나서 결국에 연금을 시킵니다. 연금을 얼마냐? 54년 동안 대만에서 이렇게 연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연금 생활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국공합작이 안 됐더라면 장학영이가 뭐냐면 장개석의 총사의 말을 듣고 연안에 있는 패잔병과 같은 홍군을 괴멸시켜버렸다면 결국에 뭐냐면 일본하고 이제 싸우다가 일본이 멸망했으니까 중국 대륙은 국민당이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당이 차지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와 그리고 미군이 진주로 인해서 38선이 가려졌다 해도 6.25 같은 것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6.25의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그 비밀 문서들이 공개가 되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어떠냐. 김일성이가 남노당 박헌영하고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근데 그때 연합군으로 승리한 소련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입장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가서 모 대통령을 만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그들이 귀국해가지고 다시 둘이가 어디 가냐? 모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그 대신 뭐냐면 그 스탈린이 쪽지를 적어줍니다. 그 쪽지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장개석이 모 대통령이가 이제 그놈 배후에 뭐냐면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국민당에 의해서 그런 하나의 공화적인 체제가 형성됐더라면 6.25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중공군이 개입할 리가 없죠. 그러잖아요.
왜 중국으로 이미 괴멸됐고 중국 대륙은 장개석이 민주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학령의 생각 때문에 장학령이야 물론 자기의 어떤 그 좀 전략일 수도 있지만은 그 총사령관의 말을 안 듣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다가 역사를 그렇게 만들었다. 더 나가서는 월남전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잖아요. 중국 대륙의 공산화가 되었으면 이미 월남이 공산화 될 리도 없고 그런 베트남 전쟁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장본인이 바로 이 장학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 DNA, 유전자에 의한 공산주의들이 전략과 전술, 위장 전술, 선전선동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오늘 참 우리 민족에게 뼈아픈 그런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로 좀 아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자기의 뜻을 접고 총사령관의 말을 듣고 연안에 있는 패잔병 같은 그런 홍구를 그럼 괴물시켰더라면 오늘 같은 그런 동아시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역사는 가정이란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장개석에는 한이 맺힌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중국 대륙을 다 품에 품었다가 결국에 이 사람 때문에 놓친 결과가 되고 대만에 쫓겨나가지고 참 자기도 평생을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다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좀 아까운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개석 총독이 죽고 그의 아들 장경국이 총독도 죽고 나서 비로소 가택연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 장학령이 동생이 하와이에 살기 때문에 하와이로 이주해서 거기서 약 한 10년 동안 이분은 그래도 가택연금 하면서 되냐 편안했는지 104살에 돌아가셔요. 아주 만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그런 그 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장개석 총통은 공산주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공산주의 전략 전술이라든가 그 좀 유전자를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좀 어떤 간에 허망하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대만으로 쫓겨나온 장개석 총독.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동아시아의 역사가 바꿔진 하나의 사건. 이런 걸 우리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어떠냐? 숙청이죠. 또 공산주의 DNA는. 이 팽덕회는 이제 중공군이 개입할 때 총사령관으로 이제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뭐 아까 대장정에 참여했던 유석이, 그 다음 인표. 대단한 인물이 이런 사람이. 이런 인표.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룡. 아까 대장정에 이군을 끌고 갔던 그런 그 장군, 하룡. 이런 사람들이 문화혁명 때 다 숙청됐죠. 그게 숙청. 그러니까 결국에 공산주의 사상을 이 땅 위에 심어놓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장 그리고 기만전술 그리고 또한 숙청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이 강의를 드리는 하나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도 이제 4월 말이면 우리가 남북의 그런 영수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5월 달에는 북미회담이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잘 이루어지겠느냐는 그 얘기는 뭐냐? 회담이야 잘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 전략 전술을 간파해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의 회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다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핵을 개발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공연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의사도 없다.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위장전술로 인해서 핵을 만들어왔고, 그 다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회담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좀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핵을 포기할 것인가? 땅굴이 한 2,000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핵의 어떤 완성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완성 단계라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소량화, 경량화. 탄두에 이렇게 미사일에 얹을 수 있는 탄두가 소량화, 경량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간에 물론 핵폭탄이 한두 개는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2,000개나 되는 땅굴 속에 어딘가 묻혀놓고 우리가 핵을 폐기한다.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아무리 사찰을 하더라도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 우리 과거에 좀 그 사례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들이 유전자가 뭐 좀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 유전자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게야. 그들은 그런 전략과 전술, 위장, 기만 그런 것은 뭐냐면 가슴속에 있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북미회담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정상회담도 그럴 것이다. 북미회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국무장관을 좀 교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 공산주의 DNA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런 그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숙청하는 것이니까 이게 좀 자기의 그 혈육인 장선택을 이렇게 숙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3대에 걸쳐서 숙청의 역사입니다. 정권을 잡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결국 김일성이는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연안파, 무적, 그리고 소련의 허가이, 갑산파, 남로당의 박헌영 등 그 일파를 전부 다 숙청했지 않습니까? 같이 이 좀 북한 정권을 만들어 놓고 숙청을 했단 말이에요.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어린 김정은이도 그런 그 철저한 숙청을 통해서 이것은 모두가 뭐냐? 통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북한 사회의 개방 계획이란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만 해도 상해를 방문해서 상해가 뭐냐면 그 좀 변천되는 것을 보고 좀 계백 천지개벽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사회도 개방 계획을 하려고 했지만 개방하게 되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이란 건 개방하면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획이란 것은 정치를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세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 개방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을 못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북한 정권도 쉽게 그렇게 개방과 개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결국 이 회담을 통해서 이 핵을 포기하는 목적은 뭐냐. 개방과 개혁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의 의심을 우리가 떨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공산주의 DNA는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리고 살생을 한 그런 집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마음속에 깊이 하시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들을 사악한 집단이라고 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 동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지만 그러나 남북 정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북미 정상이 잘 회담돼서 한반도에 좀 새봄이 오는 평화 통일 세계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